예, 7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헌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환동의 아카데미 9월 달이고요.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있으니까 이제 중반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블루카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을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 강연 프로그램의 어떤 취지라든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곧이어 강사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의 아카데미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한동해, 그러니까 우리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도시들 그리고 거점 나라들에 관련된, 그러니까 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 중요성을 우리가 포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항에서 일하는 그 환동에 관련되는 학문이나 과학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까지 포함해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환동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매달 4월 달부터 매달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은 블루카본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탄소 중립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 포항에 포스코도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블루카본의 중요성은 어느 다른 도시 못지않게 우리 포항에서는 어쩌면 알고 있어야 될 만큼의 의무가 아닌가 할 정도의 주제인 것 같고요. 블루카본에서 가장 연구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우리 경북대학교 계시는 윤호성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의 방식은요, 한 40-50분 정도의 강연과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을 약 한 20-30분 뭐 질의 나오는 만큼 그렇게 해서 총 시간으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의 수준은 지난주에 사실 블루카본 국제 포럼이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카본에 대해서 국제 포럼인 만큼 우리 국내 석학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외에 외국의 여러 블루카본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도 안 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장소에서 블루카본 국제 포럼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런 국제 포럼이라는 그런 아카데믹한 내용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정도의 블루카본이 뭔지, 그리고 환경이, 탄소 중립이, 그리고 왜 바다가 이런 중요한 건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그린 카본이라든지 블랙 카본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블루 카본인데 뭐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강사님 모시고 그렇게 준비를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은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말씀드렸듯이 경북대학교에 블루카본 융합 그 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계시면서 인터넷에 쳐보면, 저도 오늘 실제로 뵙기는 오늘 처음입니다만 인터넷에 쳐보면 워낙에 많은 매체에서 인터뷰도 하셨고 또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 리포트를 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블루카본을 우리 포항에서 들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윤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대구가 여기 뭐 1시간밖에 안 걸리고 가까워서 사실 포항에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옵니다. 사실은 여기 저희들 실험하는 데가 여기 신창리 장기 쪽에 그 양포항 그 근처에서 저희들 실험장이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1번, 2번도 오고 사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전부 목요일 날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국제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가 토요일 날 저 실험 때문에 다시 또 포항 여기 왔었습니다. 신창리 왔다가 오늘 또 오고 지금 한 이틀에 1번꼴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포항 뭐 시민권 이런 거 뭐 준 시민권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뭐 포항은 늘 오는 데라 가지고 하여튼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 앞에 좋은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블루카본이 뭔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기도 하는데, 지금 이 이게 화두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아마 오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TV나 이런데 블루카본 얘기 나오면 이거 어디 들어봤던 건데 이제 좀 반갑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희 경북대 저는 이제 생명과학부 교수인데 이제 전공이 해양생물, 어떻게 크게 보면 뭐 해양생물 쪽이라 가지고 해조류 쪽 전공이라서 저희 학교 내에 또 이런 그 블루카본 융합 센터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카본이 뭔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요새 뭐 기후 변화, 뭐 온난화, 뭐 무슨 태풍이 뭐 오고 이 대부분의 이유를 혹은 원인을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떼 가지고 대기 중에 쌓여서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 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더 높아지니까 이제 온난화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에너지가 이상한 쪽으로 뭐 태풍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화석 연료를 떼 가지고 공기 중에 쌓이는 탄소를 블랙 카본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름 같은 이런 현상을 해서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뭐 지구가 생긴 뭐 몇 억 년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권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나무 식물이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자기 당을 만들고 필요 없는 산소를 떼내 가지고 CO2에서 이제 C를 자기가 이용하고 탄소를 이용하고 O2를 떼내서 버리면 이제 그게 산소 발생하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걸 다시 흡수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린 카본, 육상 식물이 흡수하는 탄소를 그린 카본이라 합니다. 이제 그린색이니까. 근데 뭐 거기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데 이제 블루 카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광합성하는 게 식물이지만 사실 지구 표면의 70%가 물이니까 물 안에 있는 미역, 김, 다시마 이런 해조류가 똑같은 광합성을 하거든요. 식물이나 광합성하면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뭐 있는 줄은 알지만 나무만큼 그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해양 생태계 혹은 해양에 광합성하는 해조류나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 바다의 푸른색을 연상해서 블루카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뭐 물 밑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그 존재를 알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는구나, 산소가 많이 발생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 요즘은 이 측정 장비들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점점 이 과학적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숨쉬는 이 산소가 어디서 옵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그 나무가 당연히 내놓지, 식물이 내놓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반 이상이 물속에서 해조류들이 광합성해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존재는 알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의 50%는 물 밑에 있는 해조류,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홍조류, 갈조류 하는 뭐 이 미역, 김, 다시마 이런 애들이 광합성하고 남는 산소를 내놓는 걸로 숨을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그만큼 발생한다는 거는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흡수한다는 거니까 광합성에는 딱 그 작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소 떼내고 O2 발생하고 하면 들어가는 양 나오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뭐 대기 중에 11기가톤 1년에 한 11기가톤의 블랙 카본이 발생하면은 한 3.2기가톤을 식물이 흡수하고 2.5기가톤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물에서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거기까지는 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뉴 블루카본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블루카본, 산호, 갯벌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를 역시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다는 걸 요새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계산을 합하면 요즘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육상에 식물이 내놓는 산소보다 바닷속에 있는 이런 블루카본이 흡수되고 내놓는 산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다. 그거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블루카본이 뭐냐 하면 이제 누가 물으시면 물속에 있는 해양 생태계 광합성하는 이런 해양 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 블루카본이란 말이 붙은 이유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그래서 뭐 탄소 흡수하니까 좋은가 보다. 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뭐 지구에 좋은가 보다. 뭐 그게 끝이었는데 이제는 이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 블루카본 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돈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에 뭐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다 아시지만 핸드폰 수출하고 뭐 LG TV 수출하고 그 울산에 정유 해가지고 이 정유 제품 팔고 뭐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EU 그 유럽 연합에서 올해부터 수입하는 물,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수입하는 제품에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소 국경세가 뭔가 하면 유럽은 물론 이제 유럽 여행 거의 뭐 안 가보신 분 없을 정도 유럽에 많이 가보셨기도 한데 거기는 환경 생각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뭐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온난화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을 똑같은 10만 원짜리를 만들어도 그런 거 다 신경 써가지고 탄소 발생 적게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는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이산화탄소 내뿜고 물건 만들어서 5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럽에서 봐서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물건 만들어서 10만 원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대충 뭐 이래 지구 환경 생각도 안 하고 만들어서 5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그러면 뿜은 탄소가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탄소가 뭐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거든요, 그죠?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러면 그만큼 돈을 내라. 세금 붙이겠다. 탄소 국경세. 국경을 넘어올 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카본 텍스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요. 실제 시작은 2025년부터인데 올해부터 이제 예비 시범으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그 시범에 걸려 있는 게 지금 뭐 철강하고 뭐 몇 가지인데 포항에서 하시니까 지금 당장 이 발등에 불 떨어진 여기 포스코가 여기 있어가지고 포스코도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동안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같이 연구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포항에 사시니까 더더구나 블루카본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5만 원에 팔던 거 세금 붙여라. 우리는 8만 원 세금 붙이면 8만 원에 팔게. 이렇지 않고 아시지만 이 국가 간의 어떤 질서 서로 국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이만큼 노력한다. 이런 걸 또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카본 크레딧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발생시켰으면 10,000톤 발생시켰으면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이걸 8만 톤으로 줄였으니 이 리포트를 내면 이 수입하는 국가에서 보고 그만큼 돈을 깎아줍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탄소를 흡수한다,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결국 돈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라 해서 이걸 사고 팝니다. 탄소를 흡수한 사람, 탄소를 흡수했다고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포항제철에다가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은 내뿜으니까. 그럼 이 증명서를 가지고 포항제철은 수출할 때, 자, 우리 이만큼 탄소 줄였으니까 세금 이만큼 깎아줘. 돈이란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꾸 이제 계속 블루카본 얘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탄소 흡수하는 게 이제 완전 돈이 돼 버렸다. 지구 환경 뭐 미래에 우리 자손을 위해서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돈이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덩어리 요만한 나라에서 그럼 우리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탄소 흡수를 많이 해서 세금을 깎아야겠다.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배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무 심어서 이게 한다는 게 요만한 땅덩어리 우리 땅값 비싼데 사실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전부 바다를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해양을 이용해서 탄소 흡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그걸로 돈이 된다고, 그럼 뭘 해보자 해서 블루카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탄소를 이만큼 흡수한다는 걸 보여주면 이제 증명서 발급하는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와서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흡수했어 하면 도장 찍어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갖고 가면은 세금을 그만큼 돈을 깎아준단 말이죠. 자,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자, 문제는 그러면, 이거 뭐, 바다를 이용해서 탄소 흡수를 좀 해봐야겠다. 뭐, 어떻게 하느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 안에 사는 애들을 우리가 뭐,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라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기본적인 말씀 드렸고, 지금 해양에 있는 해양 생태계를 이용해서 탄소를 흡수하면은 이 크레딧을 발급해 주는 게 아직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블루카본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맹그로브 숲이라고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고, 뭐 TV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직접 뭐 당연히 이거 동남아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맹그로브 숲, 그다음에 염습지, 그다음에 해초류라고 물 속에 사는 해조하고 제가 해초하고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다릅니다. 해초는 우리 이렇게 잔디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그 육상식물이 진화 과정에서 육상에서 자라던 애들이 점점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조금 얕은 물 안에 가면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자라는 해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등식물이고요. 해조, 그러니까 김미역 다시마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김미역 다시마 뭐 다 아시는 그거하고 잔디 같은 거하고 모양부터 다르고 진화적으로도 완전히 다른데 얘들이 우리가 뭐 몇만 평이 있고 한국에 해초류가 몇만 평 있고 맹그로브는 아예 없고요. 그게 이제 올해 2만 평 더 늘었다 이러면 탄소 흡수 많이 이만큼 2만 평어치 더 했네 하고 이거 자격증을 발급해 주면 그거 갖고 세금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현재로는 바다와 관련돼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김미역 다시마는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맹그로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 물론 뭐 유사종이 있다고는 하는데 없고 염습지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거 막아가지고 무슨 땅으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많이 없는 상태고 해초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이용해 보려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김미역 다시마 해조류가 제가 분명히 아까 이산화탄소 흡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아니 왜
광합성 한다며 뭐 아까 실컷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해놓고 왜 인정을 못 받느냐. 차이가 뭔가 하면요, 해조류하고 얘들의 차이가, 얘들은 나무니까 수십 년 뭐 수백 년을 사는데 해조류는 일생이 단년생이거나 2년생이 많습니다. 1년생이나 2년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모래바닥 같은 데서 자라는데, 해조류는 물론 여기 혹시 관련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고 뭐 포항에 사시니까 바닷가에서 보면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했습니다. 뭐 이제 하다 보면 밑에 뭐 낙엽도 떨어지고 뭐 아니면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썩기도 하고 하면 흡수한 탄소를 저장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해조류는 바위 위에 붙어서 1년 살고 보통 우리 표현으로 녹는다고 하는데, 이게 한 5, 6월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물에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5, 6월 되면 이게 녹아 없어집니다. 이렇게 시들시들해가지고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차이 좀 아시겠죠? 차이가, 얘들은 오래 살고 모래 위에 살아가지고 썩거나 뭐 뿌리가 들어가거나 어쨌든 탄소가 저장이 되는데, 해조류들은 흡수는 많이 하는데 1년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모래바닥이 아니고 바위 위에 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 흩어져 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가, 썩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대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아니 실컷 해조류 우리나라 뭐 이거 이용해가지고 뭐 포스코 뭐 한다 해놓고 그 인정 못 받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장이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여태까지는 해조류에 의해서 100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 1년생 혹은 2년생 살다가 바위 위에서 썩으면 바위 위에서는 뭐 흩어져 가지고 조류 따라서 뭐 이렇게 다 그냥 흩어져서 썩어서 결국은 날아간다 생각했는데, 100이 흡수되면 100이 그냥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 측량 기술이나 이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장비들이 좋아져서 재보니까 100이 흡수됐는데 날아가는 거는 2, 30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7, 80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겠습니까? 물 밑에 어딘가 있다. 그 무슨 소리냐? 이제 땅 위에는 나무가 썩으면 이제 뭐 시들고 뭐 떨어져 썩으면 이게 분해가 분해가 돼 가지고 썩어서 이산화탄소로 발생하는데, 물에서는 썩으면 O2가 없지 않습니까? C가 다시 CO2가 못 됩니다. 물론 이게 물고기들 사니까 뭐 산소가 있긴 있는데 대기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물속에는 O2가 없으니까 탄소가 썩어도 CO2가 안 되고 C의 약간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계속 물속을 떠돌다가 결국은 심해져야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몰랐죠. 그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그게 떠돌아다니는지 그걸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측량하는 방법이 계속 발달이 되고, 들어오는 공기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측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측정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 요 포항공대 교수님이신데, 이기택 교수님이라고 저희들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 오도리 앞바다 이런 데서 설치해가지고 몇 년을 측정을 했는데 100이 들어오면 2, 30밖에 안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했으니까 크레딧을 돈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흡수하는 것만 보여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디에 쌓였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흡수를 해서 여기 있다 보여주면 그래 이거 뭐 얼마 크레딧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핸드폰 팔 때 깎아준단 말이죠. 이거 찾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업이 지금 보기엔 멀쩡하지만 여기 바다 오면 이 잠수복, 소위 말하는 잠수복, 그 해녀들 입는 잠수복 입고 이제 물에 진흙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진흙을 캐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얘들이
탄소가 떠돌다가 결국 쌓이는 데는 뭐 바위 위에 쌓이진 않으니까 물 이게 조류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뻘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신창리 앞에 가면 뻘이 쌓인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 안에 탄소가 저장돼 있다 하는 걸 밝히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땅이나 이런 데는 이 가가지고 흙 퍼가지고 안에 이제 유기탄소 재는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로 재면 나오는데 물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은 한 1km, 수심 1km, 수심 1000m 밑에 쌓이는 유기탄소는 거의 영구 저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10m, 20m에 쌓인 탄소는 저장이 되어 있어도 그게 또 뭐 이 물살이 있고 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썩어가지고 또 날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1km 밑에 정도 내려가면은 일단 빛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 온도도 낮고 압력도 당연히 높고 하니까 대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썩은 것들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일로 별로 이 물 이동이 적기 때문에 거의 영구 저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해에서 조금만 나가면 한 수심이 한 1km, 2km까지 이렇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탄소가 저장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뭐 저장돼 있을 것이다 해서는 돈이 안 되고 저장되어 있는 양을 직접 측정을 하고 뭐 얼만큼 돼 있다, 뭐 그다음에 그 기작 어디서 왔다까지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왔는지 뭐 일본에서 왔는지 이것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그 밝히는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맹그로브나 뭐 이 염습지 이런데 이게 짠물에서도 자라는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식물이라 하기도 하고 그 염습지 식물들이 자라서 광합성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또 해초류 이런 애들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나 경리량보다도 여기 보시면 해조류, 그다음에 산호초, 미세조류라는 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흡수하는 양이나 저장하는 양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알려진 이 저장되는 것만도 육상식물하고 비슷비슷한데 뉴블루카본이라 하는, 이쪽은 뉴블루카본입니다. 해조류 뭐 이쪽 편은 그러니까 뉴블루카본까지 우리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육상식물보다 더 많은 양을, 또 특히나 우리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유리하게 이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로 돌아가서 뭐 어디에 얼만큼 쌓였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밝히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 탄소가 이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유기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안정 동위원소라 해가지고 동위원소를 측정하면은 그 탄소와 질소의 비하고 꼭 동위원소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 있는 해저에 있는 저 탄소가 해조류로부터 온 건지 육상 식물로부터 온 건지 그걸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방법은 eDNA라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생물학적 지식이 다들 굉장히 높아져서 PCR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PCR이라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코로나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 바이러스하고 생물학 쪽에 거의 뭐 박사급들이 다 되신 것 같은데 그 PCR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신 그 기법을 쓰면은 그 범인 잡을 때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리면 그거 DNA 검사해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다 밑에 흙 퍼가지고 그 DNA 분석을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DNA 분석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 말이 제가 쉽게 하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썩어 있거나 부서져 있는 DNA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립을 하고 방법을 정립을 하고 기원을 밝히고 기원을 밝히고 양까지 계산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북대학교의 블루카본 융합센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무슨 방사성 안정 동위원소를 측정하고 뭐 eDNA 분석을 하고 대기 중에 흡수되는 뭐 이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을 하고 이런 게 이 교수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한 학교가 경북대학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의 여러 그 전문가들이 모여야지 이제 이게 될똥말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 측정하는 거는 포항공대 이기택 교수님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이시고, 또 eDNA 쪽은 또 저희 연구실이 뭐 제 자랑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제일 잘하는 연구실이고, 또 뭐 이쪽 잘하시는 분, 이쪽 잘하시는 분, 이게 다 합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산화탄소 기원도 밝히고 양도 측정하고, 그래서 결국 그 인정도 받고 그걸로 탄소 크레딧 받아서 핸드폰 팔 때 좀 우리가 세금도 깎고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명, 두 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여러 연구자들이 힘을 합해야지 될똥말똥이니까 이제 어떤 우리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또 관련 있는 이런 뭐 해수부가 됐건 이 이산화탄소 많이 내놓는 데가 됐건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물심양면이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가 그 원하는 뭐 그런 그 해양을 이용한 탄소 크레딧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 포항시하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항시에 지금 일을 좀 심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김남일 부시장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동기 친구라 가지고 같이 일을 협조를 많이 하는데, 그 좀 심하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포항이 이 블루카본 이런 거를 어떤 선두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여기다가 선두로 돼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포항에다가 블루카본 센터라 해서, 지금 요거는 우리 학교의 센터고요. 요거 말고 국가 센터를 여기다 유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블루카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그 분야 과학자들이 힘합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블루카본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 국회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뭐 뛰어다니고 있는데,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저랑 뭐 김 부시장이랑 희망 사항이 이제 어떻게든 올해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포항에 블루카본 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부지도 저희들 다 봐놨습니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땅값도 올라가면 안 되니까. 포항 안에 저 좋은 부지에 그 이미 그 설계까지 지금 어느 정도 다 마친 상황이고, 꼭 그게 이제 유치가 돼서 포항이 진짜 전 세계 이 이산화탄소 뭐 기후 변화 이쪽 연구와 또 실제 이 탄소 크레딧 뭐 인정받는 이런 것 부분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곧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이제 하는 일을 뭐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정받는 거, 해조류를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 거,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국제 포럼을 한 것도 전 세계에서 아까 이런 연구를 우리나라에서만 힘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게 통용이 되려면 어떤 이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 포럼을 굳이 열었던 게 저희하고 뭐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 블루카본 연구가 가장 활발한 데 중에 하나가 호주입니다. 왜냐면 호주는 아직 다 아시지만 그 내륙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고 뺑 돌려가지고 해안에서 살면서 해안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다음에 한 나라가 참석을 했는데
어디였나 하면은 만약에 뭐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지만 그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왔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막 아닌가요? 뭐 그 사막 나라에서 무슨 해양 탄소를 왜 사막에서 하느냐? 사우디에도 그 옆에 홍해라고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딴 나라도 아니고 하필 왜 사우디에서 그쪽에 난리도 아닙니다. 돈을 진짜 뭐 좀 이런 표현 그렇죠. 때려 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약간 이 뭐랄까 사우디가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지구 오염,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약간 원흉 같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지구가 이 모양이 됐다는 약간 이 국제사회에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뭐도 하고 뭐 해양도 이용하고 우리 노력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주려는 것인지 해양 연구에 엄청나게 돈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저께 목요일날 온 교수 중에 한 명은 뭐 한번 보시면 TV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세계 그 기후학자라고 표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후학자로 그 로이터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12인가로 꼽은 학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오니까 다들 놀래던데 하여튼 그 사람도 원래 스페인의 교수였는데 사우디에 카우스트라고 이제 키스트 같은 학교가 나라 국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돈으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하여튼 그 학자도 왔었습니다. 목요일날 와가지고 하여튼 여기 요렇게 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힘을 합해가지고 세계 기구 여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IPCC라는 이 도장 찍어주는 이거 흡수 이만큼 했네 도장 찍어주는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움직여가지고 해조류도 우리나라 저기 동해안에 많은 이 해조류도 탄소 흡수원으로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또 더하기 이미 이것 인증을 받아 있는 해초류 얘들도 이건 이미 탄소 흡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얘들도 뭐 들어보셨지만 뭐 갯녹음이니 뭐 환경에 따라서 되게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려도 지금 뭐 할 판인데 그래서 얘들도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식 작업 많이 합니다. 뭐 여기 아시는 분 중에 뭐 바다에 그 이런 해초 인공구조물 넣어가지고 심고 이식하는 거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 작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인정은 이미 받은 종이고 해초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존하고 죽는 거를 방지하고 거기다 더 늘려가야지 되는 뭐 그 사업인데 저희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식 작업을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어떤 이 종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해조나 아까 보셨을 때 해조나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하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도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걔들도 역시 흡수원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했는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우리가 그 나무처럼 이렇게 서서 자라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인정받을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모아가지고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없어지기 전에 얘들 모아가지고 아예 막 찍어내는 겁니다. 1톤, 2톤, 1톤 흡수한 겁니다. 2톤 흡수한 겁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보너스가 뭔가 하면 다 뭐 아시겠지만 바다의 해양의 이 플라스틱 오염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문제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한 적당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제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오염 예방이라는 건 조금 더 보너스가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서 어떻게든 실현 가능하게 해보자 하고 뭐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그 해조류든 저 식물성 플랑크톤이든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녹아 없어지기 전에 걔들 수확한 다음에 뭔가 사람이 필요한데 이용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 석유를 대체하는 뭐 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든지 무슨 바이오 연료를 만든다든지 하면 이거 태우면 이산화탄소 날아가는 게 아니냐 다시. 그렇지만 땅에서 퍼낼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해조류나 뭐 식물성 플랑크톤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탄소 블루카본 센터가 세워지면 물론 저희들이 학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교육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당장 연구해서 뭐 탄소 크레딧을 받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생각에 이 후대들,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이 환경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해양을 이용하면 이렇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걸 교육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전부터 아예 이게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환경을 아끼고 뭐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거기에 비하면, 물론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 비하면 아직은 좀 또 생각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시설을 넣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블루카본이 뭔지 뭐 그다음에 우리가 블루카본 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런 것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갈 줄 몰랐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센터를 만드는 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잠깐 짧은 시간에 저 시기에 맞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했나요? 한 10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은 한 100시간째 듣고 있어요.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짧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블루카본과 연관돼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구나 잠깐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들은 아주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카본 센터 짓고 인증받고 이거는 사실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하는 거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DNA 분석을 통한 독도의 해저류 기원 탐색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뭐 독도 해저류의 기원을 왜 알고 싶어 하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DNA 분석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동해안에 있는 해저류들의 기원을 분석하는, 이게 어디서 왔고 뭐 어떻게 돼 있고 이거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동해안의 해조류를 이용해서 블루카본 크레딧도 받고 더 넓혀가고 뭐 이식도 하고 하자는 거니까 해조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보존을 하고 보호를 하고 더 확장을 하고 하려면 해조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초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데 해필이면 왜 독도냐? 뜬금없이 이 울릉도 독도가 밑에서 올라오는 크로시오 들어보셨을 건데 크로시오 난류와 북쪽에서 내려온 이 한류가 만나서 이 해조류가 굉장히 다양한 종이 삽니다. 동해안 이런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 가면 한 200종 정도의 해조류가 자라는데 거기서 이 해조류 종의 이제 기원을 조사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굳이 이런 얘기 여기서 할 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제가 포항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딴 데 가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 개만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해수부 이제 결국 이런 돈이 이제 해수부나 이런 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해수부나 이런 데 혹은 인터넷에 블루카본을 치시면 갯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블루카본 치면 당장 뜨는 게 갯벌이거든요. 그게 아까 저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겠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 과학자 입장에서는 동해안은 갯벌이 이제 이쪽에 비하면 별로 없는 편이고, 이쪽은 동해는 물이 맑고 투명도가 높아가지고 해조류가 한 20m, 30m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수심이 깊어서 탄소 저장할 것도 많고요. 서해는 갯벌하고 여긴 수심이 깊어야 200m, 평균 200m든가. 그리고 이게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이쪽은 물이 흐려가지고 해조류들이 썩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블루카본 치면 다 갯벌이 나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갯벌은 동해안의 해조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왜 동해안에 이렇게 좋은 자원이 많고 이 해조류가 훨씬 탄소 흡수 많이 하는데 왜 갯벌 하는가 봤더니 서울대가 서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있으면 죄송한데, 우리나라 해수부나 이런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서울대 해양학과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서울대 해양학과는 이제 거기서 석박사하고 한 분들은 대학원 때 이제 연구를 나가면, 우리는 동해 지금 여기 나와서 연구하는데 서울대 분들은 서쪽 인천이 지하철이 다니니까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싸질모 들고 지하철 타고 서해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갯벌만 자기들은 여기 혹시 계신 갯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참 얘기 드리긴 뭐한데, 그 해수부에서 블루카본 연구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조사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서남해안은 포인트가 98개인가 뭐 89개인데 동해안은 포인트가 2개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여기 계실까 봐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 서울대 분들은 동해는 바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서남해밖에 몰라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계시면. 그래서 이 동해는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좋은 환경과 해조류와 이산화탄소 흡수가 많은데, 아직도 그 해조류가 연구가 흡수원으로 뭐 많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이제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독도 쪽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그 해조류도 많고 많은 자원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이 독도는 이 대륙과 연결되지 않고 이 화산 활동으로 이 해저에서 뿅 솟아오른 땅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는 거는 옆으로 가면 깊어서 해조류가 못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 해조류가 자라고 있다는 건 어디선가 왔다는 얘기인데, 이제 어디서 왔는지 뭐 당연히 그 기원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초 연구죠. 우리 해조류에 대해서 알자 하는 기초 연구고, 그게 그럼 동년이 해류 따러 왔겠지, 뭐 물에 사는 애들이 어디서 왔겠노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크로시오 난류,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크로시오 난류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수온 평균이 20도가 넘는 아래쪽에는 해조류가 못 삽니다. 추운 데서 살기 때문에. 이 밑에 필리핀 이런 데 가시면 해조류 미역 다시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소량이고 종류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온 게 아니면 어디서 왔냐, 이제 그거를 DNA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히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희들 일하는 방법인데,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를 채집을 해서 DNA 분석을 해서 얘가 어디서 어디로 왔다.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를 잘 하는데, 뭐 우리 인류가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뭐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뭐 아시아로 가고 뭐 이렇게 DNA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 있는 해조류는 어디서 왔냐, DNA 분석으로 이제 그 기원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이렇게 요쪽에 있는 게 저희 독도인데, 독도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 여기는 성산, 여기는 신창리 앞바다입니다. 여기. 포항 뭐 이런 데서 그 채집하고 수중에서 직접 저희들이 그 해조류 채집해서 DNA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초 조사하는 얘기 드렸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뭐 그다음에 응용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도 하지만 뭔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응용 연구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저희들이 이 채집을 하고 뭐 기원을 밝히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굉장히 못 보던 특이한 종도 발견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진화적으로 워낙 다양해가지고 얘들이 만드는 물질이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물질 중에 우리가 모르던 물질 중에 뭔가 사람한테 좀 이로운 뭐 물질이 없을까? 이제 이왕 다 조사를 하고 다니니까 했는데 그 한 가지가 걸려든 게 뭔가 하면 그 여기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미세 조류라는 게 이제 미세한 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그 중에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좀 막아주는 물질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귀가 뭐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가 귀 안쪽에 이 헤어셀, 그러니까 이런 가는 털이 난 그 세포들이 귀 안쪽에 있어서 음파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제 죽으니까 점점 귀가 이제 잘 안 들리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노화의 자연스러운 영향인데 그 안에 있는 그 헤어셀들을 그 죽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이제 활성산소가 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쌓이는 활성산소가 쌓였는데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러면 그 민감한 셀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건데 저희들이 찾은 그 미세조류를 이제 안에 있는 세포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뭐 수십 종을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종이 걔를 이제 처리를 하니까 이 조금 죽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안 죽진 않고 좀 죽는 속도가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에 요새는 돈 벌어가지고 나이가 드시면 이 의료비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도 좋은 약 먹고 뭐 오메가 3도 뭐 드시고 다 하실 텐데 이제 눈은 뭐 라섹도 하고 요새 뭐 백내장 수술도 하는데 귀는 안 들린다고 무슨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청기밖에 방법이 없는데 보청기는 사실 좀 잘 이게 꺼리게 되신 안경이야 다 쓰지만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뭐 이거 먹으면 뭐 이 난청 속도가 좀 줄어든다 보호가 된다 하면 뭐 몇만 원 주고 저라도 사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 연구해가지고 지금 임상 실험을 해서 지금 서울 재활병원하고 이제 같이 해서 그 처리해가지고 임상 실험 이번 여름에 해서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아마 뭐 약을 어디 TV 홈쇼핑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응용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블루카본을 위해서 이건 전데 저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블루카본 연구를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탄소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 블루카본 센터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걸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해조류 연구 기초와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장시간 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예, 1시간 정도, 55분 정도 강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내용 중에 궁금하셨던 거 질의응답을 말씀드렸듯이 한 20-30분 정도 가져볼까 합니다. 조금 준비되는 동안에 오늘 오신 단체가 계셔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포스코 기업시민재능봉사단의 영일만 해양지킴이 봉사단 김영학 단장님 외에 한 15분 정도 오셨는데 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마이크 좀 드리면 그 해양봉사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재능봉사단 영일만 해양지킴이 봉사단 단장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봉사단은 창단된 지가 한 3년 정도 되고요. 주로 저희들 활동은 포항 근교에 있는 해안 지역이라든지 또는 해수욕장 또는 각종 그 해안 그 둘레길 쪽 또는 해양의 또 각종 그 시설물 주변 이런 쪽에 해양 오염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저희 단원들이 이제 가서 직접 이제 그 쓰레기를 수거하고 옥만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저 현재 회원 한 7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실제 활동하는 회원은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회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실제 그 해양과 각종 오염 물질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뭐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또 많이 듣고 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역량이 좀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제 봉사활동 아니지만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뭐 마침 포항공대에서 한동해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좋은 교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학 단장님이셨고요. 영일만 해양 지킴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 정체성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탄소 중립 그리고 블루카본이 결국은 이제 탄소 발생 포스코 말씀도 하셨는데 또 포스코에 계시면서 어떤 해양 지킴이 봉사단 활동하는 게 굉장히 오늘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봉사단 분들은 다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다이빙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물 밖에서 하시는 봉사를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또 질의 중에 오늘 그 교수님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젠틀해 보이시는데 또 이게 또 물속에 들어간 사진 보니까 이따가 뭐 다이빙에 관련된 질문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잘 들으셨는데요. 뭐 한번 다시 저도 오늘 앉아 계시는 분보다 어쩌면 더 초보로 오늘 블루카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만큼이 맞는지 한번 제가 들었는 걸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면 결국은 CO2를 발생하는 게 이제 블랙 카본이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는 그린 카본, 그러니까 숲이 CO2를 O2로 바꿔낸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것이 물 속에서도 블루 카본, 즉 CO2를 O2로 바꿔내는 작업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루 카본이고, 근데 우리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블루 카본 넘어서서 왜냐하면은 뭐 맹그로브나 이런 것은 잘 염습지나 이런 건 잘 없으니까 어떤 해 초류까지 어떤 그런 탄소 중립 작용을 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블루카본의 범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탄소 국경세나 이런 것들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더 나아가서 2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바이오 쪽으로 해 초류를 어떻게 해조류죠. 해초가 발음에서 헷갈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세 해조류 같은 경우로 바이오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뭐 아까 난청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내용만 가지고도 오늘의 강의는 굉장히 몰랐던 지식을 이게 알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앉아 계신 분은 더 전문적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한국은행 부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아까 EU에서 이제 그 탄소세 같은 걸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우디가 지금 되게 적극적이라고 원제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그 국제 나중에 포럼 같은 게 있을 때 사실 그 EU가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 블랙 카본인가요? 그 블랙 카본을 만들어낸 원재가 유럽, 영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갔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고 지금 생기는 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애초 따져가지고 너네들이 옛날에 그런 것을 했고 자기네들 환경 보호하려고 아시아나 이런 데다 공장 많이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입했던 원재가 있으니까 그 텍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좀 그 계산 산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한 코멘트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디에 탄소가 저장되는지를 밝히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하신다 그랬는데 마침 독도로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얘기하기로 있고 독도의 그 바다에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한 6억 톤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그 포항이나 이런 데서 이게 해류가 이제 울릉도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한반도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미생물이나 뭐 해조류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쌓인 게 독도 밑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다. 그걸로 입증을 만약 할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하고 코멘트신 것 같은데요. 그 영국 원제로는 제가 영국 사람들, 이웃 사람들 만나면 꼭 그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이 다이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세금 붙이고 이게 뭐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저장 부분은 그 하이드레이트 그쪽은 결국은 그러니까 제 그쪽은 제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이미 많이 바뀐 상태라서 이제 어쨌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1법칙 아시겠지만 뭐 갑자기 에너지가 뿅 솟아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광합성하고 탄소가 갇히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을 분명히 언젠가는 겪었을 텐데 그게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탄소 크레딧을 받는다든지 뭐 어떤 그 탄소의 기원 뭐 이게 어디서 와서 이렇게 묻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과학적으로 좀 거리가 조금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탄소 크레딧이니 블루카본이니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나무가 탄소를 이만큼 먹은 탄소가 여기 묻혀 있다,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묻혀 있다,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그걸 이제 돈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물 속에도 여기 있던 해조류가 여기 묻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기여를 했다 이건데 그 하이드레이트 뭐 그것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는 너무나 그 뭐 지질학적으로 너무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아마 그걸 어떤 탄소 크레딧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또 잘 아시는 또 다른 과학자분이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하실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는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 좀 들어주시고 그 3번 슬라이드 좀 켜주실래요?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블루카본에 대한 그 개략적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센터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이 블루카본에 대한 그 국제 학술지가 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 아니면 입김 뭐 그런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아니면은 그 학자들이 각자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잠깐 강연 중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동해 쪽에 굉장히 많은 그 해조류의 그 블루카본에 대한 그 영향도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대생들이 서쪽에 있다 보니 이 서해안에 있는 그 서해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더 집중도가 높아서 그쪽에 그 서해안 쪽이 어떻게 보면은 더 그 썰물과 밀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쪽에 그 논문 영향력이 더 있었더라라는 것처럼 우리 그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제 바라보는 그 동해안의 그 해조류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바닷가 밑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크레딧을 위한 그 대응 방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찾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또 그 20%가 계속 그 안에 또 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또 해를 입히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쪽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그 마지막에 그 설명해 주셨던 그 귀의 그 약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좀 혹시 좀 얻을 수 있을지 네, 그거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세 번째 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직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드리기는 무슨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뭐 식약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라서 뭐 안정성 검사도 뭐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해서 그 끝나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비인후과를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귀는 사실 방법이 별로 없긴 합니다. 이걸 뭐 눈처럼 수술도 안 되고 뭐 안경을 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의 그 위치나 이런 거 말씀. 네네. 학술지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목요일 날 왔던 그 사우디 교수, 뭐 스페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교수는 그 네이처라고 혹시 아시잖아요. 네이처 사이언스 아시잖아요. 거의 그 네이처에 거의 뭐 1년에 한 편 뭐 남은 평생 한 편 내는 게 소원인 사람도 많은데 뭐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뭐 해양학 쪽 저널도 있고 뭐 논문 찾아보시려면 구글에 들어가서 블루카본 치시면 뭐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학회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회지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그 동쪽에 그 동해안 쪽에 해조류를 이용했을 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셨던가요? 예,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를 잘하겠다고 막 뭐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밑에 살던 뭐 딴 게 죽을 수도 있고 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걸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게 저희들이 블루카본 크레딧을 위해서 서남해안은 그 크레딧을 받으려면 그 몇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늘 원래 거기 있던 애들이 늘 이산화탄소 흡수했는 것 가지고 크레딧 달라 이게 아니고 100을 흡수하다가 우리가 노력해서 120이 됐으니 그 20만큼을 그 인정해 달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남해안의 갯벌은 사실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 생각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갯벌을 갑자기 어디가 늘릴 수도 없고 그 새만금처럼 갯벌이 없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해는 이제 확장성 면에서는 좀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스코도 많이 하는데 뭐 해조숲 조성 사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황량하게 뭐 저희들 물에 들어가면 이 황량하게 정말 텅 빈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모래바닥인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인공 구조물 넣어서 이 식재를 해가지고 해조류나 뭐 해초류든 이걸 더 느리면 그만큼 우리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확장성 면에서 좋긴 한데 말씀하신 그게 그 땅바닥 밑에 살던 다른 동물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더 많아짐으로써 우리는 좋지만 뭔가 자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라고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분명히
뭐가 자연이 바뀌면 그만큼 또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현재까지는 좋은 면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조가 생기면 그걸 먹는 뭐 저 동물도 저 플랑크톤도 들어오고 그거 먹는 또 물고기들도 들어오고 산란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또 애들 숨을 수 있는데도 해서 뭐 어족 자원은 늘어난다고 좋은 면만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뭐 안 좋은 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갯벌이 그 어떤 탄소 저장 효과가 더 동해안보다 더 큰 게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대 분이 계시면 또 제가 틀렸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으실 건데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 탄소를 흡수한다는 거는 모래가 흡수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 사는 그 뭐 다이아톰 종류나 무슨 그 어차피 광합성으로 밖에는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이런 규조류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먹고 사는 뭐 벌레를 먹고 사는 뭐 조개, 개 이런 게 결국은 죽으면 그 안에 모래는 저장이 잘 되니까 그만큼 흡수하는 그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저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해조류는 바위에 사는 애들이 해류에 쓸려 내려가면 저장이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면은 또 갯벌이 효과가 좋다는 또 얘기도 말은 됩니다. 근데 그 광합성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갯벌에 있는 그 규조류 뭐 이런 것들이 광합성하는 양하고 해조류들이 광합성하는 양은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10배, 100배가 아니라 당연히 해조류가 훨씬 많죠. 많을 높죠. 거다라는 거고. 예. 근데 그게 사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내용에서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학교 출신에 따라서 그게 좀 이게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국제 정세나 정치 이런 걸 관심이 많으신 아니 저는 원장님이라서 서울대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다행히 저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당연히 뭐 서해, 남해, 뭐 동해, 뭐 서울대, 경북대 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니까 지금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저희들은 또 센터도 갯벌도 역시 탄소 흡수는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현재 갯벌도 안 되고 동해 해조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네가 잘내 내가 잘내 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힘 합해가지고 갯벌도 인정받고 뭐 해조류도 인정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 힘 합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아까 뭐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연구 그 포인트가 서남해의 대부분 90% 이상이고 동해에 몇 군데 안 된다라는 게 참. 그 프로젝트가 저 해수부에서 했던 그 3년인가 5년간 450억을 들여가지고 그 조사를 했던 그런 그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남해에 좀 몰려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해조류는 뭐 해초라고 말이 헷갈리면 좀 쉽게 미역이라고만 우리가 본다면 미역은 동해안에 한 70%, 60% 이상 동해안에만 있나요? 서해안 서해도 분명히 있는데 동해 쪽이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떤 탄소를 흡수한 능력이 있다 하면 훨씬 더 이쪽이 더 그거 되겠죠. 예. 훨씬 많은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는 이제 저장되는 거를 밝혀야지 뭐 흡수했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뭐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뭐 사실 우리 융합문명연구원 우리 지금 한동희 위원회에서 오늘 하고 있고요. 융합문명연구원의 원장님이 오늘 와 계십니다. 오늘 뭐 질의 겸해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질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질문이 있어서 이 마이크를 정했고요. 저희 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습니다만 환동의 아카데미에 관심 갖고 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 프로그램 끝까지 또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윤호정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뭐 일반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가 문제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위기를
저감 또는 뭐 예방 하는 방법은 사실상 원리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대기 중에 이미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능한 한 많이 포집하는 거고, 블루카본이 그 맥락이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인간이 발생하는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거겠죠. 궁금한 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원에서 뭐 글로벌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향후 이제 뭐 이 아까 유럽 경우도 말씀해 주셨고 알리베 이런 것도 있고 탄소 발자국 뭐 카본 텍스타 이런 것에 직면해 가지고 분명히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포집도 많이 하고 해야 될 텐데, 국가의 어떤 경영 전략 이런 맥락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할 때에 블루카본이든 뭐 해서 포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과 현재 대한민국 산업계라든가 또는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예산을 좀 투입하자, 이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경제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라서요. 예, 농담이고 되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양쪽 다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나 이미 뭐 어쩔 수 없이 올라가 있는 애들을 잡고 당연히 양쪽을 다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저는 전공이 잡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또 줄이는 쪽은 뭐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은 ESG, EGS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이쪽이 잡는 쪽이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느 게 같은 돈 뭐 1조를 써서 어디다 돈 넣는 게 더 효과적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라 가지고 죄송하지만 제 답변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잡는데 좀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오늘 그 2차 전지 학술대회가 아마 우리 포스텍에서 있었고요. 지난주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블루카본에 대해서 석학들이 모이셨고, 또 바이오로 연결되는 뭐 지금 가장 핫 이슈들이 이곳 포스텍에서 이루어지고, 포스텍 내부뿐만 아니라 외국까지에서의 어떤 석학들이 오시고, 오늘 또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런 아카데미에 오시는 것이 굉장히 참 이 근래에 많이 바뀌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그런 이슈에 있어서 포스텍이 늘 중심에 있고, 또 이렇게 시민뿐만 아니라 뭐 외국 석학들까지 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에서 굉장히 그거한데요. 이 사고의 변환이 그렇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내륙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서 뭐 서쪽 동쪽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뭐 바다는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목일이 4월 5일 있지만은 바다 식목일도 있고요. 쑥갓국이 있는 것처럼 바다 쑥갓국이도 있는 거고요. 지금 포항이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린웨이인데, 지금 오늘 강의 들으면서 블루웨이도 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린카본처럼 블루카본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다 숲 가꾸기, 그러니까 어초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오늘 그 어초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장님 와 계시는데 혹시 어초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좀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 뭐 내용도 좀, 우리가 바닷속 가꾸기를 이 뭐지 뭐 나무를 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닷속 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포스코에서 발생되는 그 철강 부산물을 이용해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 트리톤이라고 하는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뭐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바다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역할, 이것에 대한 좀 어떤 고마움을 좀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동안에는 바다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지 그냥 뭐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처럼 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정말 바다가 지금 아프다고 굉장히 지금 신음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전혀 자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이렇게 앞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다의 숲 가꾸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전혀 알지 못하고 누렸던 혜택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치유하는 뭐 그런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잠깐 언급하셨지만 4월 5일은 육상에 나무 심는 식목일입니다. 근데 5월 10일은 바다에 나무를 심는 바다 식목일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이 아마 0.01%도 아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다 식목일은 뭐 대략 한 205개 나라 정도 되죠. 그 중에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이라고 하는 그 일본도 바다 식목일이 없습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국가 기념일로 바다 식목일이 지정돼 있을 만큼 우리가 이쪽에 좀 앞서 간다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바다에 대한 숲 가꾸기 이걸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이나 행정 관료들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2018년 기준으로 2023년 대비 이 바다숲 가꾸기 예산이 한 30% 이상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로 봤을 때 여기 계신 어떤 그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만 이런 쪽에 좀 더 정부 관료나 뭐 국회의원들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바다 식목일을 빨간 날로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말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많이 하셔야 되는 날 아닙니까? 제가 그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사진 아까 저기 초비 우리 포스터 사진 보셨으면 굉장히 선이 굵고 남성적으로 잘 생기셨잖아요. 말씀하시면 굉장히 또 여성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참 이게 좋습니다. 앞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교수님은 그 나라의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러주면 국가가 필요한 시민이 필요한 이런 가서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말 주변이 없어서 그렇지 가는 거는 잘 가신다는데 뭐 말 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50분을 10분처럼 생각하실 만큼 많은 내용을 해주셔서 오늘 저희들 블루카본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고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전국 5개 국립대학교 해양 실습습이 있는데 요 5개만 우리 있나 보죠? 국립대학교에 그 해양 실습선이 있는 학교가 더 많아야 되나요? 예, 요즘 목포 해양대하고 그 우리 한국해양대하고 전남대, 군산대, 제주도인데 뭐 당장 서울대도 안 보이고요. 서울대는 없나요? 서울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지금 해양 실습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지금 팩트 체크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아카데미의 취지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죄송한데 이거 아마 예. 5개 대학교에 예시로 지금 놔둔 거고 이게 전체를 이렇게 리스트업한 그거는 아닌 것 아닌 같은데 거죠. 예. 서울대는 제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배가 없어서 인천으로만 그러면 근데 제가 뭐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해양 실습선이라고 이 대학이 갖고 있는 배가 서남해안 해가지고 뭐 굉장히 대수가 많은데요. 뭐 2대 3대 제주대는 2대 3대 있는 데도 있고 동해안에 있는 대학 중에 해양 실습선 있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해안에 한 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경북대에서 지금 이제 건조를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동해안 쪽이 좀 뭐 많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연구 같은데 좀 낄 자리를 못 끼는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대가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가장 큰 동해안의 해안선을 가진 우리 경북에 있는 또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서 어떤 해양 교육에 대해 저는 사실 해양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수님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우리 포항에는 마이스터고는 있죠. 해양 마이스터고가 있고 해양 마이스터고에는 이제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우리 포항은 그래도 대학은 없지만 고등학교 마이스터고가 있어서 해양 관련되는 교육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좀 더 해양 관련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앞서 그 해양 그 교육 블루카본 해양 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양 교육이 있는 것들이 여기에 만약에 포항에 그런 센터가 생기면 저는 어디 있는지 압니다만 아까 앞서 비밀로 하신다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가 동해 하는데 서해 동해의 기준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해 동해고요. 저는 동해라고 하면은 한반도의 동해가 아니라 어떤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쪽 바다인 거지 뭐 좁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해서 서쪽 동쪽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좁게 뭐 동해를 우리나라의 동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좁은 사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륙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앞서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더 대륙보다는 어떤 해양 지향의 사고를 한다면 좀 많이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그러한 해양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한동해 아카데미고요. 오늘 블루카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뭐 좀 총평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포항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데라서 뭐 우리 동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 아까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국립대 교수 월급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세금 잘 내주셔서 감사히 저희들 월급 감사합니다. 월급 받고 있어가지고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필요하신 데나 뭐 불러주시면 뭐 최대한 뭐 많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그 일환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또 반갑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바다에 대한 혹은 뭐 포항 바다든 동해 바다에 자꾸 동해만 우리나라 바다에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연초에 나갔던 프로그램에서 조금 강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다음 달 강의는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기존에 하기로 했었던 강의가 미루어져서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 강의는 그래서 결론은 해수부의 송명달 정책실장님이 다음 달 강의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해수부의 가장 우리나라 해양 정책, 해양 과학 모든 해양 관련된 것을 정책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 오시면 뭐 많은 질의와 질타와 뭐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강의 많이 와주시고요. 그때는 세미나도 같이 얘기 진행하려고 지금 현재는 계획 중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방명록에 다 우리가 다 그걸 드릴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우리 강사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